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이번 대선이라는 정말 그 절체절명의 체제전쟁, 이 체제전쟁의 대결은 한미동맹 대 종중종북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동맹 세력을 유지됐냐, 아니면은 친중, 중국과 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그 정권이 등장하냐, 이 싸움이다. 그런데 최근에 4월 8일 날 밤에 한덕수가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를 했죠. 그러고 나서 한덕수가 급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한덕수는 대통령으로 거론되지도 않던 사람이거든요. 트럼프의 전화 한 통화로 한덕수가 여권 1위 후보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라는 특정인이 아니고 미국이 비공개적으로라도 지지하는 후보가 한국에서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급성장할 수 있는지 딱 보여주는 예가 한덕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덕수 미국 지지 후보의 위력입니다. 한국이요, 미국의 제1 파트너가 될 만큼 강력한 국가가 되었어요. 그건 뭐 물론 그 한 80년 역사를 통해서 그 차근차근 이룬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지위를 차지하는 데는 윤석열의 역할이 대단히 컸어요. 그건 우리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 이튿날 바로 윤석열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나라를 막 완전히 뒤집어 놓죠. 엄청난 어떤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협박 수단을 가지고 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한국 흔들기, 한국에 대한 어떤 이 격렬한 어떤 공격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야들야들하고 오히려 이 협조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컸고 윤석열이 한국을 그렇게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작년 11월 7일 날 대통령 당선되고 그 이튿날 트럼프가 전화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앞으로 우리 해군력 증강하려고 하는데 조선업을 좀 도와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 보도를 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12분 남짓한 통화에서 트럼프는 조선업 분야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최재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9분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승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넸고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에게 각별히 안부를 전한다고 화답했습니다. ICBM 시험 발사, 오물풍선 살포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해서도 양측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우려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특히 12분 남짓한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트럼프의 국방 분야 핵심 참모인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해군력 유지 보수 등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You're the largest shipbuilders in the world, absolutely top-notch, best in the world. And we talk about our defense budget. We need to be sharing capabilities. 트럼프 당선인이 첫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천문학적인 해군력 유지 보수 예산 절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 시일 안에 회동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는 취임 전 만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최재형입니다. 당선 바로 이튿날 전화를 했고 한국 조선업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제1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평택 기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AI 산업, 미래 산업, AI 산업을 발전시킨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게 반도체 산업이죠. 그 다음에 미 해군력을 증강해가지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업이 필수죠. 왜? 배의 수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배를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요, 배 제조 능력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도움이 없으면은 미국의 해양 패권, 그래서 미국의 패권주의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I 산업의 필수적인 원전의 소형 모듈 산업도 설계 기술은 미국이 뛰어나지만은 이 제조 기술은 한국이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 반드시 한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방위 산업도요, 자유진영의 방위 체계를 갖춘 데 있어가지고 미국의 힘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제일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요,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급하냐,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영상입니다.
지난해 한미 첫 정상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에 협력을 요청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지만 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의 건조를 금지하는 존스법이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국내 생산만 고집하다 조선업 전체가 쇠퇴했다는 반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hat the U.S. is a maritime nation, and we've, over the last 40 or 50 years, we've stopped building ships ourselves. 미 해군 함정의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의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조선소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비용은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개입할 수 없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클 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해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하거나 개량하는 것보다 건조 전체나 공정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조선소에서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 needs to build, to reestablish the shipbuilding sector in the United States, both for our military, call it the Navy and Arctic Fleet, which today is under the Coast Guard, but also very much for the merchant marine and the commercial sector too. So, and Korea could be a great partner in that. I think they definitely will be. 당장 그린란드 메이브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쇄빙선 발주를 선언한 상태. We're going to order about 40 Coast Guard big icebreakers, big ones.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특정 국가를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 첨단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Wouldn't that be interesting to have South Korea, our great ally, help us with icebreakers? 미국 의회에서는 해군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SBS 정경민. 한국의 조선업 기술력이요, 굉장한 모양이에요. 양적으로야 중국이 한 50%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선 모양이에요. 그 얘기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3년, 중국은 6년, 미국은 7년. 이는 해군 구축함의 공사 시작부터 해군의 인도되기까지의 시간을 나라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줄로 설명한다면 이와 같을 겁니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의 해양 패권 저지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예전에는 하루에 한 척씩 배를 건조했으나 현재는 연간 한 척도 만들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해군이 중국에 뒤처지는 이유로 군 당국의 잇따른 설계 변경과 인력 부족, 노후 장비 등을 꼽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몇 년 전 해군 함정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건조하는 데서 미국을 뛰어넘었습니다. 국방분석가 톰 슈가트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해군은 157척의 함정을 진수한 반면 미국은 67척을 진수했습니다. 중국 함대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지만 미 해군은 자국 함정의 품질이 여전히 더 우수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건조 속도가 미국보다 더 빠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에 따르면 10개국에서 최근 건조되었거나 곧 완공될 예정인 20종의 호위함 중 단 한 척을 제외하고 모두 미국의 컨스텔레이션보다 짧은 시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될 예정입니다.
2007년부터 2024년 사이 건조되거나 시작된 특정 해군 호위함의 예상 건조 기간은 한국의 동해호, 천안호가 3년으로 일본 아가노호와 함께 가장 빨랐습니다. 중국의 난양이 5년으로 프랑스의 아키텐과 같았고 미국의 컨스텔레이션호는 7년, 영국의 카디프호는 9년 순이었습니다. 호위함은 잠수함전 및 대형 함전 호위 등 다양한 임무에 사용되는 중형 군함입니다. 더 크고 중무장한 군함인 구축함의 미국 건조 속도 역시 다른 나라들보다 느립니다. 위와 같은 기간 건조되거나 시작된 일부 해군 구축함의 예상 건설 기간 역시 한국과 일본이 3년으로 가장 빨랐습니다. 이어 중국과 영국이 6년, 미국이 7년 순이었습니다. 조선 산업의 시간 지연과 비효율성 때문에 우리의 해군은 적들에게 우위를 넘겨주었다고 해군장 이런 정도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절실하겠죠. 근데 윤석열이 그 12월 3일날, 작년 12월 3일날 계엄령을 선포했죠. 선포인데 여기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래가지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체제전쟁을 선포한 거죠. 윤석열의 인식은 지금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반국가 세력 사이에 전쟁 중이다. 는 것을 국민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소가요, 굉장히 강한 어떤 울림을 가져오고 전파력을 가집니다. 몰랐거든요.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자유를 누릴 줄만 알았지 그 자유를 쟁취하고 수호할 노력은 별로 안 했거든요. 아니, 그 한국이 출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했잖아요. 군사 독재가 좀 있었다 그지만 그 군사 독재도 사회주의 독재하고는 본질이 다른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그 국민적 권리가 일부 제한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자유를 쟁취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수호할 의지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반국가 세력들이 의해서 곳곳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윤석열의 설명에 의해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특히 2030 청년 세대가 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반국가 세력은 반드시 척결돼야 된다는 의지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든지 수호해야 된다는 결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몽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국가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합리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 세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 인구가 제가 볼 때 윤석열 계엄 이후에 한 30%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잡으면 한 40%까지도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역사적 공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찬탈본부,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부정선거를 하면은요,
그냥 국회도 차지할 수 있고 정권도 차지할 수 있고 지방 정권도 차지할 수 있고 모든 걸 차지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선관위가 이 빨갱이들 반국가 세력의 권력 찬탈 본부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급습을 합니다.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의 얘기를 빌려보면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직접 기획하고 지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동격서 작전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국회로 쫙 집중시켜 놔놓고 거기 가서는 너무나 평온한 이 경계 임무 정도만 하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 국회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짧고 평화로운 계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윤석열이 국회를 장악하거나 어떤 쿠데타를 시도하거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목적은 뭐냐? 권력 찬탈 본부, 선관위를 지져가지고 부정선거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중앙선관위에 파견하고 그 다음에 양구군 선관위 유령 투표자가 쉽게 확인되는 여기에 보내고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 여기에 중국 간첩이 해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나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30명인가 보냈어요. 아마 최대 인파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관악구 선관위 여기는 여론조사 본부인가 그런 곳이에요. 심의위원회. 그래서 여론조사 조작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보냈어요. 이 중에서도 핵심 목표는 중국 간첩 체포하는 소위 99작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99작전은 스카이델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1월 16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99작전이 성공을 했고 이 중공 해커들을 붙잡아다가 미국으로 이첩을 했다. 왜? 이 사람들이 한국이 이 사람들을 가둬둘 역량이 안 돼요. 한국이 너무 민주화해버려가지고 반국가 세력조차도 이 감금할 수 있는 그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넘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의 척결에
자신감을 보였던 게 뭘까? 아니, 계엄 선포하면서 이런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반드시 척결한다고. 그게 아마도 구구작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배후를 아예 지목을 합니다. 부정선거는 일국 차원에서 안 된다. 국제 카르텔이 있다. 그 국제 카르텔에 국가를 콕 찝지는 않았지만은 누구나 그게 중국이라고, 중공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1월 15일 편지에서. 이렇게 되니까 국내외에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반국가 세력들은 죽기 살기 게임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윤석열 파면을 추구해가지고 결국 8대0 파면을, 헌법재판소에서 8대0 파면을 이끌어냅니다. 반국가 세력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만 파면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4월 4일 날 죽을 사자가 2개인 모양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죽였냐? 헌법에 보장된 계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내란으로 몰아붙였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헌법을 부정하는 선전선동이에요. 정상적인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그걸 내란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아무 근거도 없이 저거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경영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 한동훈 사살존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빌미로 해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간 겁니다. 증명된 거 하나도 없어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뭐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 게 밝혀졌죠. 그 다음에 수사를 한 건 전부 불법 수사예요. 공수처도 검찰도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수사를 한 겁니다. 이게 누가 배후일까?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그런 능력 없어요. 나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거의 8대0으로 탄핵을 인용했는데, 첫째로 계엄령은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게 탄핵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안은 당연히 각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핵 사유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내란죄였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걸 빼버렸어요. 탄핵 사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를 해놔놓고는 살인죄는 빼버리고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인용된 데 사용한 증거들,
이 전부 불법 서집 증거입니다. 아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혀 검증되지 않은 증거들입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랬다. 끌어내는 흔적도 하나도 없고, 그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이상한 놈이 하나 그 헛소리 하지, 그 딴 데서는 하나도 증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검찰 등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 자료는 헌법재판소에서 자료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불법이거든요. 헌재법 32조에 그렇대요. 이걸 사용해가지고 이 처벌을 한 겁니다. 인용을 한 겁니다.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실을 실사구실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걸 안 해. 법치주의도 안 해. 민주주의도 안 해. 말하자면 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무너져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미국이 무지무지 다급해졌습니다. 왜? 윤석열이 당연히 대통령으로 복귀하리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대부분 그랬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간에. 근데 미국이 너무너무 착각한 거예요. 하나는 한국이 법치국가라는 착각. 적어도 기본적인 실사구실을 한다는 착각. 그 다음에 중국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것. 한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본 거예요. 그게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8대0으로 탄핵안이 인용되자 그때야 어떠거라 된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이재명이가 재벌이 나는 중고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선을 이런 식으로 치르고 나면은 이재명이 집권할 게 너무 뻔해 보이거든요. 게임이 안 되거든. 정말 천하의 잡범, 친중 종부, 북한에 돈까지 보낸 사람이잖아. 중국에 셰셰한 사람이잖아. 싱하이미의 그 스피커 역할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한미 동맹에 기초한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이 나라가 친중 정권으로 바뀔 게 확실하죠. 미국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 되면은 한미 동맹이 무력화되고 조선업 등 아까 그 얘기했죠. 협력할 분야가 무지무지 많다고. 한미 협력이 불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에도 큰 차질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빠져버리면요. 미중 싸움도 녹록치를 안 해요. 한국이 중국 편에 붙어버리면. 그래서 4월 4일 날 이
결정을 보고, 헌재의 결정을 보고 트럼프가 시겁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급당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상팀을 꾸려가지고 비상한 대책을 세웠던 게 확실해요. 어마어마히 빠른 속도로. 미국인들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속도로.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데 4월 8일 날은 단 4일 만에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그걸 곧바로 실행합니다. 그 실행한 게 뭡니까? 트럼프가 직접 한덕수한테 전화한 겁니다. 상대방 대통령도 아니잖아. 권한대행이잖아. 그죠? 이때까지 권한대행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전화했습니까? 싹 무시했잖아. 그런데 트럼프가 급하니까 자기가 전화했잖아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왜 나흘간의 비상대책을 통해 가지고 한덕수를 선택했을까? 한덕수에게 오케이를 했을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미국 조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점검을 했다고 봐요. 그 중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도 윤석열하고도 핫라인을 가동했으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윤석열이 차지하는 미국에서의 비중, 한국에서의 비중은요,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어떤 서로 상호 이해나 공감을 얻지 않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그게 효력이 없어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양쪽에서 공감하는 대선 후보를 선택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뽑은 선택한 사람이 한덕수다. 왜 한덕수가 적합하냐? 선거가 2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우선 급하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요, 첫째로 윤석열 정부의 연속성이 있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윤석열 정부는 최초로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절대로 무시를 못해요. 근데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3년 가까이 총리를 했죠.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 다음에 권한대행을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거의 유지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을 거부했습니다. 한덕수가. 그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3분의 1을,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 온갖 압박을 그냥 이겨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만든 그 법률안을요, 전부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탄핵을 당했죠. 그 다음에 복귀를 했죠. 근데 복귀한 이후에도 그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이 정도면은 윤석열도 오케이. 윤석열의 그 한미일 3정 체제, 한미일 협력 체제를 신뢰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오케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한덕수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한덕수는 미국 통이고 경제통상 전문가죠. 경제통상 전문가가 빨갱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땄고 그 다음에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었고 그 다음에 주미 대사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이만한 미국 통이 있을까?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안심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절대로 반미가 아니다. 친중이 될 수가 없다. 적어도 합리적인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다. 자유무역에 대해서,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4월 8일 날 오전에 한덕수가 결단을 내립니다.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하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덕수는 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 데 있어 가지고 자기가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프로젝트를 결정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수행하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가요, 그 신중하고 모나지 않는 한덕수가 그래가지고 총리를 2번이나 했잖아요. 대통령 권한을 거침없이 행사해버립니다. 그 거침없는 행사 중에 또 특별한 거는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 하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한덕수가 자기의 결단력을 보여주는데 그 결단력이 뭐냐? 나는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고 그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지킨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줬을까?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윤석열한테 보여준 겁니다. 왜? 이렇게 돼야 있잖아요. 그죠? 안심하고 트럼프하고 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등지게 되면요, 절대로 이 트럼프가 밀어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뭡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 지은 다음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트럼프의 전화를 받습니다. 4월 8일 날 밤에, 이거는 9시 6분부터 28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
이것도 이 아주 특별한 어떤 전화니까 한번 우리가 그 보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돋보기를 버리세요. 보기 싫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28분간 진행된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참모들에게 무역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을 우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행은 탄핵 정국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미국 CNN과 했는데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연대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CNN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부과에 중국처럼 보복으로 맞서지 않고 협상으로 풀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That kind of, fighting back will improve the situation dramatically. We will not take that. 특히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개별 플레이어들의 이기적 행동은 상황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윈윈 상황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SNS에서 다행히 인터뷰와 정상통화 모두 상대국 반응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훌륭한 통화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통화인 만큼 처음엔 통역을 두고 대화를 시작했지만 5분 만에 영어로 바뀌었다며 20분 정도 되는 통역 시간을 사실상 번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에게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느냐며 뷰티풀이란 표현을 붙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또 참모들에겐 무역 협상에서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과의 협상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중 김정은과의 친분도 언급했는데 한 대행이 비핵화 공조를 강조하자 물론이라며 공감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와 한덕수가 28분간 통화했다는데요. 이 통화는요, 웬만한 그 통역도 5분 이외에는 통역도 없이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두 사람의 통화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을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세밀한 얘기들까지도 했을 거로 봅니다. 근데요, 우선 트럼프가 그죠? 먼저 전화를 했다 그래요. 한덕수한테. 왜? 트럼프가 왜 전화를 먼저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나흘 동안 치열하게 대책을 세웠다고. 그 대책의 결론이 나왔고 그 대책은 뭐냐 하면 한덕수를 띄워보자. 그겁니다. 한덕수를 밀어주자. 한국을 붙잡자.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요, 이 통화가 왜 이 통화를 했는지, 뭐 관세고 뭐 통상이고 뭐 조선이고 이거는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다짜고짜 대선 출마 여부를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이래 얘기했다 그래요. 당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 대선 나갈 거야? 그랬더니 한덕수가 여러 가지 요구와 상황을 고민 중이다. 그 전까지는
대선에 꿈도 안 꾸던 사람, 대선 대자도 안 꺼내던 사람이었어요. 결정한 것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 대선 나갈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트럼프가 왜 저 얘기를 제일 처음에 꺼냈을까? 당신 대선 출마해. 그러면 우리가 밀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밀어줘? 그거는 지켜보기만 하면 돼. 우리한테 그런 전략가는 수없이 많아. 그리고 우리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너무너무 많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마를 강력 권유하고 확실한 지지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는 통화 이틀 후에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우선 주는 거죠. 미국, 중국 외에 중국한테는 125% 관세를 매기지만은 중국 외의 국가한테는 상호 관세라고 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한 관세가 있죠. 그걸 90일 유예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틀 후에. 그래서 이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문제가 지금 트럼프한테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 그걸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한덕수는 트럼프가 지지하고 지원을 약속한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명확하게 오케이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묵인하는 정도는 최소한도 인정했을 거고. 자,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방송이라 할 수 있는 폭스뉴스에서 이재명을 정조준해가지고 사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좌익, 중공, 이재명을 조준 사격합니다. 그래서 4월 9일부터 그러니까 밤에 전화하고 그죠? 그때부터 폭스뉴스가 중국 이재명한테 막 쏴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은 그 배후에 중공이 있다. 중공이 사실은 윤석열을 파면한 거다. 이 얘기를 보도를 합니다. 나는 저 말이 100% 이해가 가요. 우리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이요. 한중일 중심축을 구축해가지고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을 세웠고, 그러기 위해서 한중일, 한미일, 윤석열의 한중일이 아니고 한미일입니다. 아이고, 이거 큰 실수를 했네. 한미일 중심축 전략. 여하튼,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지 깨부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중국은 내가 볼 땐 중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필요 때문에 중국이 윤석열을 제거한 거다. 그렇게 보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지금 몰락할 수 있다. 고 경고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폭스뉴스가 충격적인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음 대선이 한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반미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반미 성향 좌파, 한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 있다. 다가오는 한국 대선은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인 정당이 집권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인 정당이. 그렇게 되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 결정으로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을 4월 4일 파면했다. 이유는 그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대선은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반미 성향의 강경 좌파 더블당 이재명 후보가 현재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이다. 이것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며 35세 이후에는 과일 대신 이것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그는 거의 확실히 한미동맹을 끝내고 중국과 북한의 침투에 더 개방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을 믿고 있으며 결국 대한민국을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로 통합하려 할 것이다. 끔찍하네요. 끔찍합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는 이재명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지만 문제는 두 가지다. 그는 극도로 무자비하며 헌재가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이번 달에 끔찍한 유혈 사태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위협한 적이 있다. 끔찍한 유혈 사태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위협한 적이 있다. 그의 정당은 다음 대선을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다음 대선이 한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2020년부터 치러진 모든 전국 선거는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지난 3번의 전국 선거에서 투표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균일하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2024년 총선 결과 역시 사전 여론조사와 상당히 달랐고 이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의 지지율이 마지막 여론조사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이례적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99% 아니 100%에 가깝다고 한국 분석가인 그랜트 뉴섬은 윤 대통령 파면 후 밝혔다. 그런 선거 전 과정이 조작 가능하며 선관위는 이미 오염된 기관으로 취약점을 해결하는 시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 연구소 타라오 박사도 헌재 결정 이후 선관위는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 조작을 언급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NEC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선거 인프라가 매우 쉽게 뚫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NIS는 투표, 개표, 선거인 명부 모두 조작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박스뉴스는요, 6.3 대선이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친중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친중 정권이 들어설 거다. 그러다면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뒤따르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남한이 북한에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대선은 한국의 몰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종말도 가져오겠죠.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나설 수 없겠죠. 박스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 위기 속에서 트럼프가 듣고 있는 정보들은 거의 다 박스뉴스에서 나오는 저 뉴스하고 저 내용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눈에 딱 띈 사람이 한덕수고 또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를 엄청나게 밀어버린 겁니다. 인터뷰 한 번으로. 그래서 일거에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군으로 가장 강력한 여당 대통령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친미 후보 한덕수 대 친중 후보 셰셰 후보 이재명의 대결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될 경우에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아마 종합 선물 세트를 풀어놓을 겁니다. 그 선물 세트에 뭐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여하튼 어마어마한 게 들어갈 거다. 한국의 장밋빛 한국이 보일 정도의 선물이 들어갈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싱하이밍한테 고개를 조아리는 이재명 모습이죠. 그래서 한덕수가 이렇게 콜을 받고 트럼프의 전화를 받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하는 후보가 된 거죠. 사람들 눈에, 그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미국이 지원한 후보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보여준 게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보여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4월 8일 날 조사를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이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11일과 12일 날 그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12일까지 차더라도 나흘 아닙니까? 그러니까 3, 4일 지나가지고 전화 이후에 3, 4일 이후에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 한덕수가 47.3 대 36.3, 11%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딱 나흘 만에 한덕수가 대통령으로 거명되지도 않았던 한덕수가 딱 나흘 만에 36%를 얻어가지고 이재명한테 11%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세요. 트럼프와 통화 후 3, 4일 만에 3자 대결에서 36.3%였고 이재명과 격차가 11%밖에 안 났고 그래서 여권 1위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국에 말하자면 중국의 속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 절박한 위기의식,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체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미국을 구세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붙잡아주고 미국이 지지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후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지를 보낸 겁니다. 단 나흘 만에. 그러면 이번 대선의 전략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답은 나와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승입니다. 마치겠습니다.